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8일자로 2021년도 소득세 신고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연장 신청도 못하고 이 마감일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파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세금이 있다면 벌금이나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벌금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트 페이먼트 페널티,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금 보고 자체를 익스텐션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늦게 파일하는 경우에는 레이트 파일링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트 페이먼트 페널티하고 레이트 파일링 페널티가 좀 벌금이 좀 다른데요. 레이트 페이먼트 페널티는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해서 내는 거는 월 0.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트 파일링 페널티는 벌금이 더 셉니다. 그래서 월 5%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5개월이 늦으면 최고 25%까지 바로 모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늦게 내는 것보다는 세금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것에 더 페널티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없다고 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 보고는 제때 했는데요. 마감일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실수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선 국세청에서는 일단 정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오리지널 파일하는 것이 환불금을 신청한 것이었다면 좀 기다리라고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혹시 국세청에서 이미 알고 있어서 세금을 어저스한다면 환불해서 조정을 하는데, 또 어멘드 리턴이 들어오면 텍스 리턴이 두 개가 들어오니까 자칫하면 혼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다렸다 하고, 그렇지만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네.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트 페이먼트 페널티를 좀 피할 수 있고 이자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발견됐을 때 즉시 정정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아주 마이너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 잊어먹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 어떤 어카운트 이자가 좀 몇십 불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가지고서도 정정 신고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거의 영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국세청에서 연락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본인이 환불을 받아야 되는 시츄에이션일 경우에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환불은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정정신고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웬만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미스테이크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IRS가 미리 보고 통보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됐네요. 그러고. 네, 그것이 이제 주로 제3의 기관으로부터 리포트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미스했을 때는 국세청에서 품표를 해서 걸러내서 네. 자동적으로 노리스가 갑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제3의 기관으로부터 보고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알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는 한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십니다. 네. 근데 최근에 IRS에서는 뭐 이 환불금을 너무나 크게 좀 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또 세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IRS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IRS에는 이제 CID라는 데가 있습니다. CID라는 것은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사건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IRS 연방국세청 부서인데, 2021년 보고서에서 탈세 혐의로 약 22억 달러를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기소율이 89.4%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ID에서 일단 형사 사건으로 클래스 파일을 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90% 정도는 다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환불 사기를 가장 큰 세금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불은 그냥 현금이고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현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 그 세금 사기로 보고 있고, 또 이런 사기에 인벌브되거나 이러면은 이것이 공소시효가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시빌 텍스 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빌 텍스 프라우드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셨는데 시빌 텍스 프라우드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시빌 텍스 프로드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의도적인 false return 또는 이제 fraudulent return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빌 텍스 프로드로 보는데요. 즉 말하자면 탈세 목적으로 해서 의도된 허위로 된 공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신청한다든지, 또는 이제 허위 소셜 번호를 이용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소득을 누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해서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세금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은 조금 내가 의도적으로 허위를 공제를 신청했다든지, 또는 개인 비용을 비즈니스 좀 어저스트하면 이런 것이 다 공소시효 없이 국세청에서 언제까지나 다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로 다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burden of proof.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납세자가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런 충분한 자료와 그런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개인 비용을 비즈니스로 전용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조금 크다고 해서 무조건 시빌 텍스 프로드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탈세 여부 상관없이 어쨌든 세무감사가 걸리면 참 골치가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무감사 그렇죠. 걸리게 네.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질문이 많을 거고, 또 자료 요청도 지금 이제 많이 할 텐데, 이 국세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까? 네, 국세청에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납세자가 적절한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분의 이제 소득 수준과 생활비 같은 거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감사관이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납세자를 인터뷰하게 돼 있는데, 이 인터뷰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과정 속에서는 그 납세자의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 지페이먼트는 어떻게 되고 유틸리티 같은 건 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자녀가 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니는지, 또는 양육비로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자동차 비용, 뭐 DMB 같은데 이제 그 확인해가지고 어떤 자동차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생활비를 이제 기초로 해서 소득 수준을 이제 가늠해 보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이것이 도저히 소득을 보고한 것과 이게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죠.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지도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또 은행이나 이런 기관으로 서먼스를 보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 걸렸을 때 처음 인터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화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사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도 개인입니다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복잡할 듯 한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감사할 경우에 감사관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우선 이제 감사관이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소득을 누락했는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매출을 은행에다가 다 예금을 했는지 또는 매출을 보고했는데 은행에다가 디파짓한 것보다 작게 보고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뱅크 스테이먼트, 즉 은행 예금 등을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소득의 누락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리테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POS 시스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POS라는 것은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해서 그 배상을 컴퓨터로 다 이렇게 기록하고 리포트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자료, 그러니까 그 소프트 파일 자체를 아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국세청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요즘은 이제 뭐 크레딧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보통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거의 90% 육박해요, 사용률이.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로 결제된 것은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연말까지 정산된 것을 1099K라는 걸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해당 그 비즈니스 오너에게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예를 들어서 그 일대의 매상의 90% 정도가 차지한다. 그런데 이 납세자가 보니까 90%가 아니라 99%다. 그러면 뭔가 그 현금세를 좀 누락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이제 ABCC인데 뭐 A라는 뱅크를 쓰고 있으면서 그 책이 B라는 뱅크 ABCC페이도 간다. 그런데 납세자가 그런 뱅크 스탬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뱅크 스탬을 더 추가로 요청하고 잘 주지 않는다면 그 해당 은행에 서먼스를 보내서 강제로 저 뱅크 스탬을 가져가서 분석하는 이런 절차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은 그 매출과 은행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소득세 신고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감사 걸렸을 때 감사관들이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시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감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네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이 꼭 내가 번 돈, 내 소득만 은행에다가 이제 디파짓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가족으로부터 돈을 잠시 빌리든지 친구로부터 빌리든지 이런 돈을 은행에다 넣을 수 있는 찬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죠.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나 친지로부터 잠시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것은 사실 세금하고 관계가 없죠. 빌린 돈이니까 소득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자료를 잘 비춰두지 않았다면, 감사관이 원하는 또는 감사관이 미니멈으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그 비즈니스하고 개인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투자금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매상이 아닌 돈으로, 그리고 또 은행에서 융자라 하면 융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국세청 환불금이나 또는 뭐 실수로 뭐 계좌에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소득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즉 non-sales deposit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관련자를 잘 보관해 둘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나 친지로부터 어떨 때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융자금, 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라인 오브 크레딧에서 돈이 들어온 돈들, 또는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뭐 증여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세금이나 이런 것을 환불받은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소득과 관련 없는 그런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그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국세청 감사관은 머릿속으로 의심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자기가 궁금한 것을 서류로 뒷받침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뒷받침만 되면
거기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처리를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세청 감사관은 그것을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징을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용의 기준이 뭔가 궁금한데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 국세청에서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 비용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목별 공제, 즉 아이템화이 리덕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몰개지 이자라든지 재산세 납부한 거라든지 또는 기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공제, 이것이 이제 바로 기준이 되겠죠. 이것을 네. 기초로 해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거고, 그렇지만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비즈니스의 비용이 되는 것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모든 지출은 거의 다 비즈니스 비용이 된다라는 큰 전제 하에서 그 속에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유념해서 이제 클레임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뭐 비즈니스에 관련성이 있는 그런 그 비용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다큐멘테이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특정 비용을 지나치게 많은 지출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이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집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자동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머세디스 벤츠다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SUV다 또는 벤이다 이러면은 국세청 감사관이 봤을 때 피자 딜리버리용으로 머세디스 벤츠를 썼다 하는 거 하고 SUV 썼다라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구입할 수도 있고 리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세금상으로 좋습니까? 아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선호도가 중요하겠죠. 나는 차를 한번 사면 얼마나 오랫동안 킵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 4년이면 나는 바꾸기를 원한다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선호도이시고, 세금 포인트 오브 뷰로 봤을 때는 구입이든 리스든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공제는 반드시 마일리지 록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